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교통방송이 마련하는 색다른 토론 설전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또 조용한 인수위를 표방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잡음과 논란거리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권 말기 이명박 정부는 특별 사면을 추진 중이어서 비판과 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설전 이 시간에는 등장하고 있는 그 새 정부, 박근혜 새 정부의 얘기와 함께 이명박 정부 퇴장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떤 논란거리들이 있는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의 목진휴 교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의 박성철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뉴데일리의 박성현 논설위원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마지막으로 두문정치전략연구소의 이철희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전 이 시간은 트위터 그리고 TBS 홈페이지로 실시간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 특별 사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기 중 7번째 사면에 해당이 되는데요. 물론 과거에도 늘 정권 말기에 특별 사면은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더더욱 이 논란의 강도가 강해 보입니다. 어째서 이런 그 특별 사면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목진희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이 사면에 관해서는 아마도 우리 박상철 교수가 헌법 전공하니까 헌법적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헌법이 그 대통령에게 주는 권한입니다. 네. 그러나 무소불위 권한이 아니다. 무조건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는 거고요. 요즘 라미저러블이죠. 라미제라블. 예. 네네. 뭐 영화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뭐 꼭 그걸 이렇게 얘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린 손녀의 우유값이 없어서 우유 한 통을 훔쳐나온 그 할머니는 당연히 형법에 의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를 감옥에 넣었을 때 무슨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당장 어린 손녀는 누가 그걸 보호하겠느냐. 그래서 대통령에게 준 권한입니다. 법으로 처리하기가 참 어려운 것들. 네네. 법은 분명히 처벌을 해야 되지만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걸 하라고 준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뭐 7번 했다고요? 그리고 대부분 한 경우 보면은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만 제가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의 대통령들이 그렇게 해왔는데요. 외국 사례제가 한 2가지만 딱 들고 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번에 다시 재선됐던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에 2012년에 유일하게 사면을 해준 게 칠면조입니다. 칠면조.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잡지 않습니까? 네네. 그중에 한 녀석을 이게 사면해주는 게 관례입니다. 미국에. 그래서 목숨을 살려주는 그거 유일하게 해줬습니다. 닉슨 사면해줬던 포드 대통령 그 다음 선거 카터한테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잘못된 것 있잖아요. 네. 또 도대체 말이 됩니까? 자기 형, 자기 정신적 지주 뭐 이런 사람을 그것도 집권 말기에 마지막에 말이죠. 헌법이 제가 말씀드린 할머니를 구하라고 준 권한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대통령의 입장을 생각해 주려고 해도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일로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받아서 박 교수님 해주시죠. 저한테 이제 헌법학자가 이야기 안 해도 상식적으로도 정말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까 이제 미국 사례를 들으셨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은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거든요. 3시간 전에 사면을 해가지고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이건 사면이란 카드는 손에 만질 것이 아닌데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좀 제한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은 역대 대통령들이 사면을 많이 하긴 했어요. 좀 더 한 7, 8번 했을 겁니다만은 왜 지금 지탄을 받고 있냐면은 얼마 전에 혹시 기억나시죠? 이건희 삼성 회장 1인 사면이라고 그런 식으로 사면권을 발동을 한 겁니다. 즉 우리가 사면권을 왜 제한을 하냐면 민주주의를 완전히 뭉개버린 거예요. 사법권의 어떤 그 결정을 갖다가 무시한 거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유가 아니고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발동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사면권을 행사하듯이
뭐 이유는 있겠죠. 삼성을 위해서, 즉 그 거창하게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정치 논리가 헌법을 파괴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굳이 사면권을 인정했었던 건 뭐냐면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아까 저 장발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법으로는 엄청나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법보다 고귀한 가치가 있을 때 법의 긴장감을 좀 완화시켰을 때 불가피하게 발동한 게 사면이에요. 그런데 아직 재판 진행 중인 그 친형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를 농간했던 그 친형을 사면시키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같이 임기 동안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그 임태희 전 실장이 뭐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을 열어주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정말 시대에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임금은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재판을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은요, 실질적으로는 사면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사면이 그럼 언제부터 제도에 있었느냐? 그러면 미국도 이야기하고 그럽니다만은 영국에서 사면이라는 이야기 제일 먼저 나게 나왔어요. 근데 영국에서 사면은요, 상원이 재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 법을 함부로 집행하니까 잘못된 법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왕이 갖고 있던 것이 사면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주는 우리 시스템에 사면권은 있지 않다. 그래서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특별 사면권이 인정될 겁니다만은 앞으로 최소한 국회의 특별 사면도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가야죠. 이것은 뭐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번에 사면권을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안 하리라고 봐요. 또 못 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예상하시니까 좀 박 교수님은 안 하리라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그런 분들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시 좀 되짚어 보면은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정의 혹은 공정함에 대한 기준이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YS 때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했거든요. DJ 때 임기 말에 그 한보 정태수 회장, 그 다음에 기아 김선호, 그 두 사람이 사실은 IMF를 촉발시킨 사람입니다. 특히 기아는 IMF 진입할 때 아주 결정적인 공을 세웠던 공이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DJ 때 사면을 했죠. 노무현 때는 임동원, 신건, 이런 분들을 다 사면을 했거든요, 임기 말에. 그러니까, 그때는 별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친형이 연결된 데다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이 정의나 공정함에 대한 기준이 급속하게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마 친형님 되시는 이상득 씨나 또는 최시중 씨나 이런 분들은 아마 사변이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그런 정의나 공정함에 대한 정서나 기준이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원래는 그분들을 사면하고 싶었는데 여론이 비등하니까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 아닌가요? 그건 모르죠. 원래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는 일이 증거가 없으니까. 글쎄요, 뭐 어쨌거나 네. 지금 이 사면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정서가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문제가 뭐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철희 소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강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해온 거에 비춰보면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공개했을 때 여론이 얼마나 비등할지 모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저는 알고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강행하고 싶으니까 이미 이제 톤다운 시키는 잡아서 먼저 하고 다음에 하면 뭐 이렇게 좀 충격이 좀 덜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할 것 같고, 지금 이상득 전 의원이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나 또 정권을 인수하고 나서도 운영할 때 얼마나 크게 기여한 분들입니까? 그죠? 그거는 뭐 갖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물러날 때 털고 가야 그나마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테고, 그렇게 보면 저는 뭐 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보고요. 다만 변수는 이제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일 겁니다. 그죠? 박근혜 당선인이 만약에 비공개적으로라도 비공개 라인을 통해서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러면 좀 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그런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그러면 저는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뭐 퇴임하는 대통령이 뭐 인기를 의식하겠습니까? 뭘 의식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안 좋은 전례를 남기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공개라도 박근혜 당선인이 좀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좀 뜻을 전달해서 좀 이렇게 없던 일로 좀 백조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헌법학자도 아닌데 헌법 거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권한인 건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권한이 아니에요. 지금 이철희 소장 지적이 참 현실을 참 잘 지적한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씁쓸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박 당선인의 의중이 현실적으로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더 중요하게 깔려있는 것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다 불러놓고 보면요. 그 당사자들 몇 명 빼고는 이거 옳지 못한 거라고 다 할 겁니다. 옳지 못한 일은 있잖아요. 누가 봐도 옳지 못합니다. 그게 보수가 봐도 옳지 못하고 진보가 봐도 옳지 못하고 옳지 못한 일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 박 선생님께서 정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의롭으냐 정의롭지 않느냐는 것은 보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깔려있는 기본적인 것은 상식입니다. 상식에 안 맞는 일이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 있잖아요. 이 사면은 대통령이 이런 겁니다. 정말 법이 해결해 주지 못하면 아까 제가 우유가 없어서 우유 한 통 훔치는 할머니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뭐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니라도 말이죠. 법은 용서를 해줄 수 없는 겁니다. 법이 용서를 해주게 되면 법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박상철 교수 잘 아는 것처럼. 그랬을 때 대통령이 클레먼스라고 그러죠. 이게 파던이라고도 하지만 클레먼스라 그래서 용서해주는 겁니다. 그거라고 이 사면권을 줬지. 예를 들면 아까 이건희 그 회장 잘 지적했어요. 그때 한 게 경제발전이라기보다는 무슨 올림픽인가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안 하면 어떻습니까? 뭐 제가 이러면 또 강원도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야단치실 텐데 욕먹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희 그 IOC 위원을 사면을 해줘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요. IOC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평창은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런 아주 못된 그 이유를 대어가면서 사면을 해주는 이거는요. 역사에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이 안 통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 당선인의 의중을 물을 필요 없다고 저는 봐요. 이거는 국민이 이미 해주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왕이면 이것이 이제 감정적으로 너무 얘기했나요? 정치공학적으로 가기 전에 막 헌법학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사면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우리가 축소를 하자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거예요. 모든 그 상권 분립을 그냥 그 일탈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특별 사면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설은 있지만은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법원이 우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뭐 이명박 대통령 친형은 빼더라도 그 유사한 사람들 특별 사면을 해버렸다 하면은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권한쟁의라는 헌법 그 쟁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법에 위반됐다라고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아까 정의란 말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정의란 것이 바로 그런 부분도 절차적으로 다툴 수 있는 상태까지 저는 와 있다, 고도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거나 사면할 수 있는 건데 본인이 아마 그럴 거예요. 물러나면서도 하려고 했으나 뉘앙스 풍기면서 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안 하겠습니다라고 저는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못한다는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수차례 무엇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민주주의를 갖다 계속 훼손해 왔어요. 국가 간의 약속도 훼손해 오고. 그리고 국민들은 돈을 많이 벌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서민을 먹여 살리려면 우리가 참아줘야지. 참아진 마지막까지 이렇게 한 것은요. 이건 국민들한테 아까 박근혜 당선인이 말했습니다만은 박근혜 당선인이 이걸 자시하고 있는 그 자체도 박근혜 당선인한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서로 비공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체도 웃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본인도 모든 대통령 후보자들이 대통령이 되면 특별 사면권 행사 안 한다고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박근혜 당선인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내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맡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보고요. 아까 빌 클린턴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은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면 항시 유혹이 생겨요. 미국 같은 데도 최소한의 취임 3시간 남겨두고 사면에 사인을 해버렸단 말이죠. 거기에 누군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면의 유혹으로부터
막아주는 국민의 민도도 중요하지만 정치인들의 역할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언론들도 조금 더 세게 좀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민주주의를 수차례나 크게 훼손했나요? 제가 그 이야기 할까요? 좀 뉴스라서. 첫째, 정당 정치를 저는 이 한나라당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지나치게 정당 기능을 위축시켜가지고 우리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에 크게 훼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아니, 취임하자마자 광우병 광우병으로 네. 촛불 난동해가지고 정부를 흔드는 판인데 무슨 정당 정치를 이명박이 언제 훼손해요? 아니죠. 그 정부를 흔들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제 그런 것을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마무리 그런 드릴게요. 엄청난 가치 판단을 아니. 막 얘기하시면서 섞어서 하시니까 저는 도저히 동의를 못하는 거죠. 나는 이것을 기준을 예, 민주주의를 흔드는 기준이다. 특별사면권을 남용하면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예, 그거는 거예요. 되지만 예. 이명박이 상습적으로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해왔다라는 주장은 전혀 다른 주장이잖아요. 내 입장에서 이야기는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이 부분은 뭐 오늘 논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예, 그 시각 차이가 분명히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임기 말이 되니까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큰 불만을 얘기한다는 그런 사례도 되겠습니다. 잠깐요. 네. 제가 임기 말을 쓴 게 아니고요. 임기 초부터 제가 그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 돼서 많은 비판을 해왔어요. 특히 이제 소고기 파동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민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하여튼 별의별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 생태계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지나치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언제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뭐 그렇게 파괴한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건 절대 임기 말이라서 힘이 없으니까 힘 없는 대통령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일단 아니요,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논제가 아닌 거를 가지고 어떤 지금 정부가 이제 비교적 그래도 잘 마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로 가치 판단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커다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거의 상습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해 왔다. 이것은 그 민주주의 훼손의 일련선상의 또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혹은, 미수 사건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 여기서 여기 좀 그렇게 정리를 말할 수 하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예. 네, 일단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일반 시민 입장에서 궁금한 건 이런 것들입니다. 분명히 대통령 후보 시절이나 당선인 시절에는 이런 특별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분들이었는데 대통령이 되면 그 이후에 특별 사면을 이 국민의 정서와 상관없이 강행하더라. 특히 임기 말에 이런 사례가 많더라 하는 부분은 정말 궁금합니다. 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일까 하는 것이 저희의 궁금증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죠. 그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권한을 대통령들에게 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대통령들이 소위 말하는 특별사면. 근데 그것도 특별사면이 법적으로는 일반사면이잖아요. 그죠? 용어가. 그죠? 사법적 용어로는 일반사면이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이런 그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후보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법이 다 있고 다 있는데 무슨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냐 하겠지만, 막상 돼 보면은 어떤 이런 사면의 필요성 같은 거를 느낄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마주치는 일들 중에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는 특별한 행동을 해줘야 될 텐데라고 생각해서 아까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을 사면한 것을 굉장히 제가 비판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정부에서 그것이 그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였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필요성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면하라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들 제가 굳이 이 특별한 나라를 지목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선거와 관련된 이런 선거사범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은 사면 대상에 안 넣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관행처럼 돼 있다든지 말이죠. 박상철 교수가 잘 지적했습니다만 국회가 별도의 역할을 해서 대통령이 혹시 무분별하게 사면권을 행사하면은 이 제재를 가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도 사법부에서 사면위원회가 있잖아요. 사면위원회가 있어서 등등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된다는 게 사실은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그때 넘어가 주는 것도 또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잘 쓰라고 준 권한을 그야말로 대통령이 잘 쓸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민이 뭐 안 넘어가면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촛불 해드릴게요. 그거 촛불을 못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퇴임하는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 이제 정당이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속해 있는 정당이 책임을 지는 게 책임 정치의 뭐 원칙이니까 이제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처럼 뭔가 이렇게 인식들도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도 이제 정당을 평가할 때 이러저런 소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제가 아까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뭐 국민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뜻은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는 결국 정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특히 여당의 경우에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해주면 그렇게 해서 또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안 하게 되는 거니까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상당히 잘 기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전에 흘렸고 또 제가 여의도에서 들어보면 야당 쪽 인사들도 끼워 넣기로 지금 계속 넣는다는 거예요. 1+1이라 그래서 야당 쪽 인사들도 기대를 갖게 만들고 있고 이게 저는 상당히 조직적으로 기획된 이 사면을 하려고 한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더더욱 이건 악성인 거죠. 저는 이런 점에서 보면 매우 나쁜 짓이죠. 분명하게 이거는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그 포드 대통령 잠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포드 대통령이 닉슨 아시는 것처럼 그 워터게이트 스캔들 닉슨이 탄핵을 당하기 전에 사임하게 되죠. 그러나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처지가 됐는데 닉슨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포드가 닉슨을 사면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정당 얘기 참 잘했습니다. 이 미국 국민이 미국은 중임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서 포드를 사정없이 재단을 한 거죠. 카트가 된 거예요. 카트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가 카트냐, 누가 짐이냐라고 하는 게 이 주간지에 헤드라인으로 나온 게 이 대서특별될 정도 누가 카트냐라고 물을 정도의 무명이었던 카트가 선거에 이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사실 필요하겠고요. 그 이철희 소장께서 얘기하는 중에 아마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이 소장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당하고 박근혜 당선인이 이미 공개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공개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내부에서 그런 그리고 의견이 있고요. 당선자는 아닌 것 같고. 박근혜 새누리당이 당선자도 아니었습니다. 네. 박근혜 당선자 자기 입에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척건들 입에서 안 된다라고 말이 나온 거는 틀림없거든요. 그럼 이미 메시지는 전달됐는데요. 제가 이제 만약에 야당을 끼워 넣어갖고 그런 장난을 치면요. 정치 쇄신이 왜 필요한지 지금 미국에 있는 안철수 전 후보가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진짜 상황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어서 그 부분요. 이번에 그 대선 때 말이죠. 중요한 그 아젠다 중에 하나가 물론 민생 경제 파탄된 거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정말 서민들과 중산층을 복원시키겠다고 공약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 여야가 똑같을 정도로. 근데 진짜 여야가 똑같은 공약이 정치 쇄신이었어요. 그렇죠. 예. 망가진 민주주의, 검찰 경찰 관계,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의 축소, 바로 그거였습니다. 국회의원 정수까지 축소할 정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정치 쇄신이라는 것은 이 국민들의 희망이고,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도 할 수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전제에 깐다면 모든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했다 하지만 지금의 차원은 틀려요. 지금 내용은 우리 이철희 소장 말 들으면 정말 악종 중에 악종이죠.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에 와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앞두고 특별한 명분이 없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가 지금 쌍용 그 자동차 노조 사건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야 할 거 없이 뭐 국정조사까지도 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용산 참사와 관련된 사람들, 그 사람을 사면 복권하자 그래도 논의와 논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런 법치주의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이 법치주의 정말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 최소한 그 민주주의 기본 원칙 누르려 만들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지금 이 임기 말에 특별 권한은요, 그냥 튀는 거예요. 마지막에 해버리는 거. 정말 그건 안 되고요. 정말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국민적 동의를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국민적 동의라는 것이 꼭 법에 나온 투표 절차만 국민적 동의 아니잖아요. 국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 않다면 이 문제는요,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안 되고, 만약에 방금 이야기 나오듯이 결국에는 치밀한 기획하에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참으로 또
미개한 국가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참 창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특별 사면에 대한 트위터 반응을 보면 국민들의 그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거기서 좀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아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담겨 있으리라고 봅니다. 대통령 특별 사면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로 도저히 구제될 수 없는 억울한 이들이나 생계형의 장발장 같은 극빈층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지 억울하지도 먹고 살기도 어렵지 않은 대통령 형님이나 특권층을 살리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견. 그리고 대통령들의 특별 사면 정말 너무 특별해 보인다. 이건 정말 어감이 이 행간의 의미가 아주 잘 담겨 있는데요. 이 결국 핵심은 이상득 전 의원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1심 선고기일이 24일이고요. 그 일주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돼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아까 이철수 소장이 얘기하신 기획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아마 그것 때문에 하는 모양입니다. 그럼 저 박상현 소장께서 그 얘기를 좀 이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죠. 이상득 전 의원 예, 저는 네,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왜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임동원, 신건, 그 다음에 최도술, 청와대 총무비서관 하던, 그 다음에 박지원, 이 특별사면 됐거든요, 막판에. 김대중 때는 정태수, 김선홍. 네. 이 두 사람이 사실 IMF로 끌고 가는 핵심적인 기관차였다고요. 특히 김선홍은. YS 때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였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사회에 공정한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한 저게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급속하게. 네네. 그래서 국민의 기본 그 법과 질서에 대한 감각상 별로 인정을 못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 잘 짚어주셨지만 사법부 쪽에서 이제 이 사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사법권의 침해다라고 어필할 수 있게 되고 뒤집어질 수 있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게 체크 앤 밸런스가 작동을 하는 거죠.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법을 악용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 박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그 이제 형이 선고되고 뭐 이렇게 항소라 그러잖아요. 네. 그거 안 하면은 그냥 확정되니까 그럼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잖아요. 뭐 이게 쟁의 중인 거는 할 수 없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이 법이 그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구멍을 기가 막히게 활용하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네. 아니, 그러니까 못하게 뭐냐면요. 못하게 할 구멍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 사람들은 가중처벌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저 못되게 해야 된다고 봐요. 땡겼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네. 검찰이 항고하면 됩니다. 검찰이 확정된 걸 네. 광고하기는 어렵잖아요. 유심 판결 나온 걸 항소하면 되죠. 자기들이 자기들이 선고한 대로 검찰이 선고하는 게 아니니까. 말고 자기들이 네. 그 소위 말해서 뭐죠? 그 구형한 대로 선고가 되면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구형한 대로는 되게 안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검찰이 하면 되고 사실은 검찰권을 바로 세우는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좀 유심히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거 검찰이 어떻게 나올 건지 한번 보시죠. 보는데 만약에 검찰이 마지못해서 그냥 접었다. 네. 항소 안 하고 접었다 그러면 이건 정말 기획된 그렇죠. 그거 뭔가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준비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런 것도 하나를 좀 분명히 자기 목소리 내면 검찰이 올바르게 가는 데도 저는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박 교수 아까 이 얘기 중에 그 새임금이 뭐 옥문을 열어준다고요? 뭐 새임금이 나오기 전에 옥문을 열어준다. 그게 임태희 전 실장의 얘기죠. 얘기인가요? 네. 이 정치 세진의 대상들인 것 같아요. 다들 보니까. 네, 임 실장님은 그런 얘기했나요? 저는 이조 모르겠어요. 좀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돌아가면 옛날에 임금이 아니 근데 복권도 열지 아니 않았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근데 이조까지 안 가셔도 돼요. 군대만 가셔도 돼요. 군은 예, 그 사령관이 형을 집행을 명령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법정에서 형을 본법, 때리면, 본법 말이죠. 때리면 재판관이 예를 들어 징역 3년에 처하면 그건 재판관의 그러니까 판결일 뿐이고 형조차도 명령이 돼야 돼서 다시 군단장이 형을 명령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거에 굉장히 맞으실 것 같아요. 우리 임 실장님. 네. 시대에 정말 안 맞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자꾸 정치 세신이라는 글쎄요. 얘기가 네, 선거 다시 때마다 나올 수가 나오고요. 있어요. 또 아마 근데 전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 의중이 분명합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아까 그렇잖아요. 특별 사면이 참 특별하게 보인다. 네. 오죽했으면 글쎄 말이에요. 특별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다르게 쓸 정도로 국민들이 현명합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이 이 국민의 의중을 모를 리가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그 특별사면이 정말 시행될 경우에 박 당선인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차기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당선인은 그것을 알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과연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아까 뭐 야당에서도 물론 박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있죠. 이에 대한 그 항의 표시를 해야 된다. 이 문제는요. 네. 지금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한 달 조금 지나면 이제 대통령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지금 과도기준이 인수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인수위원회 하면서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대통령 권한의 행사는 당선인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야당한테 국민들의 분노로 인해서 이걸 또 꺾으려는 것은 국민들을 너무 피곤하게 하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왜 국민들을 또 이렇게 홍보를 시키냐 이 말이죠. 대통령 당선인은 분명히 제가 알기로 대통령 권한 축소 중에 하나가 특별사면권을 발동한 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법치주의가 안 된다. 누누이 강조한 사람이 박근혜 당선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여타 정말 정말 필요한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인색할 수 있는 것. 그건 저는 뭐 박근혜 당선인의 하나의 법치주의의 하나의 덕목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사면 같은 경우 인수위원회 매우 중요한 일이죠. 이게 지금 여러 위원회가 걸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만든 거거든요. 그 3인 위원회가 있어요. 평가위원회. 지금 물론 이제 그냥 통과 의뢰 그냥 통법에 불과합니다만은 그 사람들도 이제는 박근혜 당선인을 쳐다봐요. 이거 이명박 대통령 명령 하나 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대통령 명령 하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 힘을 따라가는 분위기도 많지 않습니까? 권력 주변에. 그러면 박근혜 당선인이 이것은 공개적으로 해도 되고 뭐 비공개적으로 해도 됩니다. 절대 발동 안 되도록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잉크대에 말해두지 않았잖아요, 공약 사업이. 근데 이렇게 보시죠. 박근혜 당선인이 지금 인수위 보고 노차 강조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 정부를 너무 비판하지 마라. 뭐 인수하는 것이지. 지금 인수위원회가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을 막 비판하고 막 공박하고 야단치고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도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겠다. 2월 25일까지는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이니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당선인이 직접 말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얼핏 들거든요. 들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사실 말 안 했나요, 당선인이? 당선인이 말을 안 했어요. 분명하게는 근데 그 밑에 그 옆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측근들은 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박근혜 당선인은 그 두 가지 있잖아요. 이게 옳지 못한 일이라를 말을 하는 것.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저런 일을 했을 때 박근혜 당선인이 옳지 못한 일이다, 뭐 참 잘못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당선인과 대통령의 관계니까 대통령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직접 말을 하지 않지만 이미 메시지는 다 전달됐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태희 실장 같은 이런 양반, 이명박 대통령을 모셨던 양반 아닙니까? 자기도 죽고 모셨던 그 양반도 죽이는, 두 번 죽이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측근이 한 얘기를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거다. 비공식적으로 입장을 피력한 거다라고 해석하면 뭐 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데, 너무 측근도 익명으로 하는 것 같고, 뭐 굳이 이런 문제를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저는 이제 언론에다 대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내밀하게 의사가 전달이 돼야 된다. 근데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간의 권력이라는 게 이게 다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한 정당에서 권력이 이어졌기 때문에 권력이 교체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다 그랬을 경우에 당선된 사람이 현직 대통령에게 대해서 인수위 기간 내내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이러면 사실은 대통령 임기 자체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공식적으로 간명하게 이 문제를 끝내버리는 게 좋겠다. 끌지 말고 대통령이 계속 의지를 갖고 밀고 가면 다른 도리가 없는 거가 되니까 빨리 지금 조기 진화해야 되는데 지금 좀 늦었다는 거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말 특별사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 이제 인수위원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수위 활동이 시작됐고 또 뭐 이 인수위 활동을 하는 가운데 친박이 배제된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이른바 철통 보완, 깜깜이 인사라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또 비판이 따른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인선 스타일은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현 논설위원께서 얘기를 좀 저는 해주실까요? 뭐 워낙 슬림하게 가고 있고
기본적으로 실무형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철통 보안, 깜깜이 뭐 이런 거는 별로 저한테는 큰 비판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인사 스타일이니까 뭐 정부 출발한 것도 아니고 출범한 것도. 근데 지금 그 인수위원회 면면을 보더라도 뭐 몇 가지로 정리는 되더군요. 박사 출신의 서울대 출신의 또 뭐 실무형 뭐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또 너무 그쪽으로 편향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제가 서울대 나오다 말았거든요. 전 중퇴자기 때문에 말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사람 쓰다 보면은 학벌 좋은 사람 쓸 수도 있고, 뭐 서울대 출신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워낙 숫자를 작게 썼잖아요. 한 절반밖에 안 써가지고. 그러니까 대체로 긍정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쪽에서 좀 받아주셔야 되겠는데요. 저는 워낙에 조용하니까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제가 가끔 쓰는 영어입니다만은 피전홀이라고 비둘기집이 있어요. 보면 구멍만 보이지 않아서 뭘 한지 몰라요. 이게 이제 좀 나올 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정책이 정해지는 과정이 말입니다. 인사 스타일은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많이 연관된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통일 정책 하나 정한다 할 때도 보수 진보가 서로 다른 통일을 가지고 마음껏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 논의를 막 해야 돼요. 정책 논의를. 그리고 한번 정해진 정책은 이제 국가 정책으로 그대로 밀고 가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되는. 그러나 그것은 과정을 밟았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냥 비둘기집에서 우물우물 해가지고 잘 만들었겠죠. 조용하게. 뭐 일 열심히 하면서 조용한 건 좋아요. 근데 우리 조용히 하자고 조용히 해버리면요. 글쎄 서로 토론을 안 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이 일방적으로 정해지면 이제 국민들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또 정반대로 이미 정해진 것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가 너무나 소외가 되면 반발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갈등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최소한 각 부처별로는 아니어도 인수위원회 분과별로 아니어도 브리핑 룸을 만들어서 참여정부 때 좀 활발하게 했잖아요. 그런 그 브리핑을 어느 정도 해줄 필요가 있다. 국민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이런 걸 구상 중이다.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인사 문제가 말이죠. 큰 선에서는 굉장히 탕평책을 쓸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인수위 글쎄요. 우리 박 의원님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이거 토론을 오면서 자료를 약간 보니까 소위 전문위원인가 그 명칭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필요하니까 절대적으로 숫자가 작으니까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막상 측근들이 조용하게 뭐 국민들은 관심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벌써 10명 중에서 한 70%를 차지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인사 스타일이 바로 어떤 거 검증할 필요 없는 부분은 모르지만 검증할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은 이 검증 시스템은 대통령이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검증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은 것 같더군요. 그러니까 예. 과연 어디서 검증하느냐. 과거에는 주로 이제 언론 검증 형태가 또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의 그 검증도 있었는데 지금 그에 대한 얘기는 뭐 들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언론이 제일 불편하겠죠, 요즘. 기사를 좀 쓰고 싶은데 기사거리가 뭐가 있어야죠. 그리고 또 소위 말해 입이라고 하는 그 윤창중 대변인인가요? 네. 그 양반 보니까 입 같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언론이 되게 그러고 뭐 인수위원들 언론만 나타나면 막 도망가듯이 가다가 뭐 네. 신발도 그냥 벗고 가서 신발 찾아주고 난리를 친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제일 좀 불편하게 그죠. 근데 우리 박 선생님이 한 3가지로 잘 요약을 했잖아요. 조용해라, 규모 작게 해라, 그리고 보안 유지해라. 뭐 3가지가 인수위원회 특징인데요. 결국 그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용해라는 건 나서지 말라는 거죠. 점령군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그러지 마라. 그대로 받기만 받아라. 뭐 이런 거고요. 작은 규모라는 것은 일할 사람들만 쓰자. 괜히 명함 수만 장씩 파가지고 인쇄업자들은 사실 도움도 별로 안 되고 청소만 나중에 해야 되는 폐기물 많이 생긴 이 짓을 왜 하냐. 보안 유지하자. 맞는 말이죠. 쓸데없이 흥분해갖고 뭐 되지도 않을 사람 되는 것처럼 막 이 난리를 치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좋은 말입니다. 다 좋은 말인데요. 그러나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잔에 물이 꽉 차면요. 넘어지게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잔에 물도 한 70%만 채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사가 너무 과하면 목적했던 바를 달성을 못 합니다. 너무 조용해라 그러면 나중에 입이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소통도 안 돼요. 응? 너무 작게 가게 되면요. 일할 사람 작게 해서 무슨 일을 할 겁니까? 지금 자꾸 늘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부터 좀 생각을 하지 그랬어요. 보안 유지를 해서 쓸데없는 흥분을 안 시킨다고 하지만 결국은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쓰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가 균형인데 말이죠.
균형인데 제가 지금 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주문하는 건 겁니다. 최초에 조용하고 작은 규모로 가고 보안 유지하라고 한 거는 옳은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지만 이것을 끝까지 목매달고 가게 되면 오히려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놓았을지 몰라도 유연하게 대처해가라. 유연하게 특히 사람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언론이 뭐 이렇게 파파라치처럼 따라다니면서 못 살게 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 이걸 좀 알아줬으면 인수위원회가 과거의 인수위원회보다는 지금도 현격하게 좋아요. 좋지만 더 멋진 인수위원회를 꾸려갔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를 뭐 슬림하게 만들고 실무용으로 가는 건 잘 선택한 거죠. 그동안은 너무 시끄럽게 마치 권력기관인 것처럼 했으니까 제자리를 잡아가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사가 저는 사실은 또 가까이서 당선인의 의중을 잘 아는 사람이 같이 가서 일하는 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막을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코드 인사에도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능력이 안 된 인사를 쓰는 정실 인사는 문제지만 코드 인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편인데 근데 전체적으로 인사의 컨셉이 조금 저는 좀 약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주지사 시절부터 맺어진 캘리포니아 사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주 막강한 사단들이 있었는데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의 제임스 베이커라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이분이 당내 경선할 때 자기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당내 경선에서 반대편에 섰던 아버지 부시의 친구, 그러니까 캠페인 매니저 했던 사람을 비서실장을 발탁했거든요. 이것의 의미는 결국 캘리포니아 사단들에게 준동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었던 것이고 그 베이커 비서실장 체제가 아주 굉장히 잘 돌아가서 레이건 1기 내각이 굉장히 성공적인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게 보면 인사의 방점은 있어야 된다. 전체 컨셉을 정하는 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아직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호남 총리론 나오다가 지금 다시 쑥 들어가 버린 것 같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큰 포석을 좀 놓고 그 다음에 실무형이다 이런 것들을 끌고 갔으면 안정감 있게 잘 갔을 텐데 지금은 그거 없이 가니까 슬금슬금 뭐 국가미래연구원 출신들이 너무 과하다든지 이런 비판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거는 아직까지 좀 유보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만 정당 쪽 목소리도 너무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약화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있는데 그것도 조금 유보적으로 보겠습니다. 내각 구성 때까지는. 그러나 전체적인 인사의 맥점이 좀 약한 것 같고 또 결국 인사는 좋은 사람 쓰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대중의 의사를 반영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인사를 통해서 유권자들 이거 뭔가 좀 잘 되겠다라는 기대감도 만들어 주는 거라면 발탁하는 과정에서부터 저는 여론을 수렴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내면 실제로 되면 그 사람이 일도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국민적 기도 속에 출마한 사람이 훨씬 더 일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저는 박 당선인이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물론 인사라는 거 특징이 있어서 다 열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열어서 이렇게 다른 의견이나 다른 목소리들이 계속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면 그런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저는 더 잘된 인사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또 인수위원은 인수위원 역할로 그칠 것이다. 당초 인수위원장의 그런 발언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이 더 좋은 것인가요? 그 기존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일부에서 비판이 있던데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별로 주목 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MB가 탈당을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집권당의 후보가 현직 대통령을 비판을 안 했어요. 이번 대선 캠페인 때. 그리고 이제 심지어 당선된 후에도 마지막까지 대통령은 MB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이제 그 박근혜라는 사람의 어떤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수위에 관한 이 양반의 그 접근 방식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 원칙적일 거예요. 인수위는 인수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지난 정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를 이렇게 뭐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비판하거나 근거 없이 이렇게 압박할 필요가 없다. 꾸준히 차분하게 일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보통 사람들한테 좀 약간 답답하고 그럴 수 있는데 다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스타일이 제대로 작동하게끔 옆에서 참모들이 잘 도우면 될까. 스타일 자체를 바꾸는 거는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스타일입니다.
지금요,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하고 있는 인수위원회 꾸려가는 모습을 보면 또 지혜스러운 것도 있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인수위하고 비교를 하면 너무 시끄러워갖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 점령 같은 거 거만한 자세는. 네. 그래서 상당히 자세를 어린지. 그렇죠. 낮추고 막 하는데 너무나 이제 군기를 잡다 보니까 덜덜덜 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우리 목 교수님 말씀대로 그러면서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정부지만 말이 정권 연장 내지는 재창출이라고 하지만 우리 정책적인 차원에서 봅시다. 이제 박근혜 당선인은 이제 그 캠프의 후보자가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거 때 이야기했던 공약들 그 정책이 보면은 저는 이명박 정부하고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오히려 그 당시 야당이 했던 민주당과 정책의 차이가 거의 없었지 지금 이명박 정부하고는 정책적인 차이가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그 내용을 뭔가 좀 수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고 정책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번에 복지 예산 같은 경우 예산을 조달을 어떻게 할 겁니까? 국채 발행을 마구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니에요. 일단 물 건너 갖고 또 예산을 갖다 세금을 갖다 마구 걷어들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면 역시 불효불급한 예산을 갖다 끌어온다든가 정책을 바꿔가지고 이런 큰 기구를 바꿔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소리는 나야 됩니다. 이게 안 나면 일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도 오늘 신문을 보니까 박근혜 당선인이 상당히 섭섭해하고 있다. 각 부처에 대해서 뭔가 좀 불만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불만이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무슨 해결책을 안 가져오니까. 근데 해결책을 현 정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가져옵니까? 공무원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공무원의 특징입니다. 단점도 되지만 특징이에요. 그러면 역시 인수위원회가 그것을 계속 발굴하고 때로는 국민들과 토론하고 이것은 불가피한 과정이거든요. 이 홍역을 거쳐버려야지 정부 출범할 때 뭔가 산뜻하게 출범을 하죠. 그 점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인사 문제인데요. 우리가 뭔가 힘이 있으면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 때 네거티브 선거 안 한다 하지만 결국 네거티브 해버리잖아요. 사면복권도 안 한다고 하지만 대통령 되고 나서 하고 싶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측근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필요한데 측근은 쓸 필요가 있습니다. 평상시 측근이 많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누가 어떤 일을 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이 갖고 있는 그 정책 중에 많은 정책이 이명박 정부 때 있던 인사들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오히려 정반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런 정책 시행을 하려면 자기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야당 진영에 있던 사람을 끌고 올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재를 아주 공개적으로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너무 움츠리지 말고 확 펴줘라. 그래서 저는 인수위원장 김영준 위원장을 보면서 재밌으신 분이면서 저도 법을 했습니다만은 법을 할 사람을 위원장을 안 치는 것이 오히려 그냥 밑에 사람들 군기 잡고 좀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김영준 위원장이 좀 나이도 드셨고 그랬으니까 편안하게 좀 일 좀 하라고 이렇게 좀 군기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철희 소장 또 박상철 교수 두 분이 다 인사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인사에 대한 얘기로 말을 좀 이어가겠는데 이 프로그램 나면 항상 저 배워요. 박상철 교수가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참 좋은 단어거든요. 지혜롭다. 우리 뭐 지혜롭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이 되면 일단 힘이 영향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전문성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지금 박 교수 지적한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정책이 이명박 정부하고 정책으로 많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 되면 영향력이 있을 때는 자기 척근보다는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써도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꼼짝 못해요. 잘해요. 그렇게 가는 게 대통령의 영향력과 전문성이라고 하는 그 이론에도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가다가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스스로 전문성이 생기면 조금씩 달리가는 뭐 이런 모습이 다른 나라에서 대통령론이라고 하는 이론에서도 이미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박근혜 당선자는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고요. 정권 교체인가? 저는 그렇다. 아니다. 두 가지 동시에 있다고 봅니다. 같은 정당이 대통령을 만들었으니까 정권 교체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는 박상철 교수가 지적하는 것처럼 상당 부분 정권 교체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와서 뭐 보고하는 게 불편하다 이런 거 하잖아요. 불편하다, 섭섭하다 뭐 이런 용어가 나오고 대변인 사이에 이 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거기에 대해서 서로 설명도 다르고 뭐 이러잖아요. 왜 다른 건 다 얘기 안 하면서 이런 건 얘기를 합니까? 응?
박근혜 당선인이 얘기한 거 다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거는 얘기합니까? 박근혜 당선인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나요? 정권 인수를 하는 데서 정책 인수하라고 그랬지. 그잖아요? 불편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거는 설설설설 흘리란 말이에요. 일관성 있게 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박근혜 당선인이 불편하다고 그러면요. 대통령 취임하면 바꾸면 되는 겁니다. 박 교수 얘기했잖아요. 공무원들 참 어려워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부터 해다 갖고 오라고 그러면 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공무원들이 혼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혼 없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공무원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흘리지 말아야 돼. 이런 거 흘리지 말고 흘릴 거 다른 거, 공개할 거 다른 거 공개하면 되고요.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하고 싶으면 지금 각 분과위원회로 보고하는 걸 다 공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섭섭하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제 얘기 들어줬나요? 아니, 그 얘기를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한 말씀만 드리고 다른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정권 교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충실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같은 정당에 나와서 정책이 많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정권 교체라고 하면 나중에 정권 교체가 저는 내용적으로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정권 교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인수위원회는 내각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원칙을 정해놓은 건 전 잘못이라고 보고요. 또 내각에 들어간다는 원칙도 잘못됐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원칙도 잘못되었습니다. 근데 대개 인수위는 되게 이제 인선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조각 작업을 인수위가 하는데 지금 인수위는 그걸 빼버렸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이걸 떼내서 비서실에다 지금 줘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사권이 있는 인수위라 그러면 자기가 인사 대상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못한다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잘못된 거지만 지금은 아예 따로 빼놨다 그러면 인수위 의원들이 일 잘해서 내각에 들어가거나 청와대 들어가는 게 저는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조각 관련한 이런 인사권을 인사 프로세스를 왜 비서실로 가져갔을까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인수위에 맡겨놓는 게 더 온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당선인 쪽에서 설명이 있으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없어서 이게 이제 인사라는 게 비서실로 가져가게 되면 비서실 정보팀으로 가져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당선인의 의중과 직접 소통하는 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널리 인재를 구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탕평 인사하는 데는 좀 쉽지 않은 점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좀 깜깜이 인사라는 비판이 좀 부담스러워 한다면 이런 것도 조금 더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세팅을 좀 바꾸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이렇게만 가면 또 다른 인사 때문에 또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박 당선인은 그 한 번 믿은 사람을 끝까지 믿고 간다는 그런 인사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통의 이미지와 겹쳐져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과연 인선 스타일 그리고 그것이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불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해보시죠. 어떨까요? 불통 스타일이란 그 지적에 대해서는 아닌가요?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간다는 거 네. 이게 한 번 믿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믿었는데 다음에도 또 믿게 하고 다음에도 믿게 하니까 끝까지 가는 것이지. 한 번 믿고 괜찮다는 생각했는데 그 엉터리로 계속하면 그걸 끝까지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 대통령으로 안 뽑았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사람 대통령 뽑았겠어요? 지금 현재 그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소리 소문이 있고 뭐 잘못한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지난 15년, 20년 동안 박근혜 당선인의 정치 과정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쭉 도와준 사람이라고 여러 가지 이 사례들로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보좌관이 뭐 계속 사고 치는 보좌관이 처음에 한번 잘했다고 15년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너무 좀 과한 표현인 것 같고요. 단지 뭐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그럼 그렇게 계속 잘 믿어와서 계속 한 그것이 불통, 소통 그리고 뭐 한번 믿으면 못해도 계속 끌고 간다라고 비춰질까 하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런 말. 만들어낼 수도 이미지와 있지만. 관련된 그렇죠. 부분일까요? 그래서 그런 거는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가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특히 정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당선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바꾸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60평생을 그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바꾸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고요. 이제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이면요. 60평생 살아오는 동안 해왔던 일이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내일부터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대통령 자격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걸 할 겁니다. 못하면은 나중에 5년 뒤에 평가가 아주 나쁜 평가 받겠죠? 이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박근혜 당선인의 그 인간관계가 뭐 한번 사귀면 오래 간다. 좋죠. 술하고 친구는 오래 갈수록 좋지 않습니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술하고 술하고 친구. 친구는 네. 꼭 그렇지 오랜 않은데. 친구. 저는 그게 대체로 좋다고 봐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폭넓게 쌓아가는 건 좋은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정치인이었단 말입니다. 정치인에서 정책 집행자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정치는 하나를 주장하면서 관심을 모을 수가 있고 당의 수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간관계는 하나의 계속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그분들 다 정책으로 옮겨갈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 했을 때는 그것까지 구분해낼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뭐가 좋을까 하면 대기업을 키워야 됩니다. 아닙니다. 중소기업 키워야 됩니다. 이거 다 소신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사람 전문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 쓰면 안 돼요. 정말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끝까지 밀어줘야지만이 얼마가 들어가도 밀어줘야만이 한국 경제가 살아나지 현재와 같이 이명박 정부 같이 재벌만 끌고 가다가 큰일 납니다. 이건 정말 학자들마다 또 혹은 관료 전문가들마다 자기 소신이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정책에 따라서 사람을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정말로 폭넓게 본인이 다 찾으러 다니는 이런 것들, 그 전에 인간관계 같이 만나서 전화해서 명함 주고 또 만나고 또 만나서만 쌓여지는 건 인간관계고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만큼 이건 확실히 바꿔야 된다. 하나 예를 들어서 김종인 이제 지금 위원장이죠. 네. 그분을 전 위원장 당에 영입했을 때는 새누리당에 뭔가 변화를 주어서 국민들로부터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상징적으로 잘했다고 봐요. 그러면 그 정책을 끝까지 밀고 간다 하면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써야 되겠죠. 아니면 비슷한 사람을 써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박근혜 그 당선인이 모르고 있다는 게 아니라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상당히 불만이고 비판하는 겁니다. 즉 정책의 인사 스타일 쓰는 것은요, 자기 개인적인 스타일하고는 그 별개의 문제로 과연 정책에 따라서 사람하고 정책은요, 인사하고는요 동전의 양면관계예요. 아, 저게 100원짜리다. 앞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쓰면 저런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대통령 당선자로서 이제 정책 집행위로 가는 순간에 있어서는 인적 풀이 굉장히 넓어야 된다. 제가 자꾸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니까 우리 박수님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불편한 게 아니라 이명박 저는 예. 가치 판단이 아주 그 높은 수준의 것들이 말 사이에 툭툭 들어가는 거가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명박 정부가 예. 재벌만 끌고 갔다라 그러시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경제 정책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이쪽 저쪽 편을 못 드는 정책이에요. 논쟁이 초점이 흐려지니까요. 예. 뭐 말씀하신 건 자유지만 저는 다른 얘기를 할게요. 예. 그 인사 자유시니까 말씀하세요. 인사 검증 시스템을 상당히 우리가 망가진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정책을 특정한 사람을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좀 인적 풀을 좀 넓혀가지고 그래서 오직하면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만큼은 좀 상가해달라고 당선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사 시스템을 정책도 바뀌니까 풀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아까 비서실도 좋아요. 그 정무팀도 좋고 그 산하에 좀 만들어서 명실공히 뭐 이거 나중에 중앙인사위원회를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행안부 산하로 갈지 그런 것을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식기구로 내놓을 수 있는 여기에 대한 연구가 저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 예. 네,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 나온 김에 아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박 교수님은 박근혜 이 당선자 쪽의 정책이 오히려 야당과 같이 비슷하고 MB랑 완전히 다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게 같았으면 뭐하러 50대에 90%가 나와요. 달랐다고 느꼈기 때문에 50대에 90%가 나온 거라고요. 뭐가 달랐냐? 예, 다르다. 그러니까 야당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완전히 다르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다라고 생각하니까 90%가 나오는 거죠. 그 숫자의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그럼 특히 안보나 대북이나 통일이나 외교나 통상이나 이런 데서 완전히 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4.16 총선 이후에 민주통합당이 보여줬던 그거를 보면 그럼 박근혜하고 이명박 정부가 뭐가 다를 수 있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 박근혜 당선자 쪽이 이제 말하자면은 좀 더 무슨 복지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 현실에 가면은
그 제한 폭이 한 서너 가지 딱 주어진다고요. 우선 배경 하나는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100년 만에 공황이라고 불리는 세계 공황이 5년째예요. 다른 나라 다 박살났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박살났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재정 건전성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인구 구조는 점점 더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성장 어느 정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그 현실적인 제한 요건들 속에서 정책적 선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고민이 아마 앞으로 박근혜 정부를 굉장히 그 머리 아프게 하고 또 많이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그렇고 이제 인사 문제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아까 김종인 씨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근혜 당선자가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어요. 리더십 스타일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8살 때 청와대를 들어간 양반이라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험 속에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가 처음 됐고, 공당에. 그 다음에 처음 나간 선거에서 이겼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고, 자기가 대선도 승리로 이끌었고.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 저는 그 박근혜라는 어떤 저 캐릭터를 좀 보는데, 혼자 짐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50여 년 동안 이렇게 자기를 얽매여 왔던 어떤 제한된 그 동면 상태로부터 급속하게 이렇게 뻗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보는 게 맞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낙오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씨 같은 경우가 낙오한 케이스거든요. 현재 상태를 그렇게 보신다는 예, 건가요? 낙오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 급속하게 진화해가고 있는데 옆에서 붙은 사람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못 가니까 낙오돼 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낙오병 3명이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뭐 추후에 또 등용될 가능성도 계속 뭐 거론은 되고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쫓아와야 될 거예요. 비행기 타고. 한참 낙오했어요. 거기서 잠깐 연관성이 뭐 주제하고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선은 저는 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박근혜가 이긴 게 아니라 문재인이가 졌다. 그래서 유권자가 정책을 보고 이명박 정부하고 똑같으니까 안정수로 찍어준다. 이렇게만 생각 아닌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박근혜 당선인을 지켜보고 싶어요. 뭐냐면 정말 한번 사겠으면 끝까지 하는 거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킨 사람 너무나 좋아해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에서 공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덕을 봤어요. 김정인 위원장을 모시고 나서. 그런데 중간에 정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갑자기 리더십이 바뀐 게 아니라 안에 채워진 사람들이 바꿔진 거예요. 거기서 아닌 말대로 방금 이야기한 사람들이 약간 좀 아웃사이더가 된 듯한 모습도 보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을 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겉만 쓰고 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요. 대충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잠깐만요. 이거 중요한 문제라서. 중요하게 합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번 약속했던 정책을 대통령 되고 나서 쉬이 바뀐다면은 정말 나는 박근혜 당선인이 제대로 된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다. 나는 그래서 뭘 기대를 하냐면 그런 인간관계 좋은 사람은요, 정책도 끝까지 갑니다. 좋은 정책을 써요. 그래서 그동안 약속해왔던 것을 서로 당 내에서 아까 말한 분들이 좀 힘이 빠지더라도 그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김정인 위원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가는 것이 정책에 같이 가는 신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지켜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 잠깐만요.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예, 사전에도 찾아보면 위키피디아 같은 거나 다른 문서 보면 여기 한 9가지, 10가지의 다른 정파가 서로 다른 뜻으로 써요. 근데 일단 김종인 씨란 분이 학자도 아니고 석학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경제민주화라는 5글자 안에 그 사람 버전이 따로 있는 거고, 그래서 새누리가 하나의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버전 따로 있는 거고, 박근혜라는 정치 지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버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전들이 상호작용해서 모아져 가야 되는데, 이분은, 야, 이거는 나의 무슨 독창적인 주장이고, 니들은 다 내 교과서 따라야 돼. 이런 식의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이건 낙오죠. 이거는 궤도 이탈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를 사례로 들어서 지혜가 제가 줘야 되겠다. 그쪽에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지혜를 구해야 햇불에 그쪽 지혜가 좀 뭐 경제민주화 그렇죠. 뭐 수십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거고요. 그건 정확한 뭐 사회학적 정의도 아니고. 사회민주주의 입장에서 보는 경제민주화, 뭐 또 사회주의 입장에서 보는 건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다를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공유하는 건 있잖아요. 좀 경제 행위가 공정하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 결과가 형평되게 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안에서 그 자체도 문제가 다 달라지죠. 그럼 뭐가 공정이냐, 뭐가 형평이냐를 가지고 다 그러니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공정과 형평이라고 하는 네. 그 개념 자체를 세부적으로 해석할 때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박 교수 말씀하신데 제가 더 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이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큰 그림을 그리면은 작은 그림이 없이는 큰 그림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그림이 없이는 작은 그림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그 김종인 그 비대위원인가요? 그런 분이 경제와 관련된 비교적 큰 그림을 이렇게 던졌다 그러면 이제는 그걸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 거냐. 작은 그림에 대해서는 지금 박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약간 일정 부분 낙오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뭐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잘 조율해가지고 그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큰 갖고 있는 큰 화두 그것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그게 대통령의 역량이죠. 그래서 저는 박 교수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세상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요. 사람도 많고요. 할 일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결국 어떤 정책의 한쪽의 소신만 가진 사람이 그 소신을 이끌어가기에는 너무 우리 사회가 큽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이 균형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책을 끌어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해? 예. 아니, 제가 미안합니다. 이 소장님 말씀까지만 일단 들어보죠. 아니, 제가 좀 이렇게 편하게 좀 가보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은, 판단하는 기준은 비슷한데, 좀 결론은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레이건 사단들 예를 제가 하나만 더 들면, 미국에서 공부한 교수님들 계신데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이런 거였습니다. 피프라 팔러시. 사람이 곧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을 쓸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쓸 거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이랑 제가 좀 다른 거는 그분들이 낙오됐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저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 분 다 버림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김종인 위원장만큼은 어쨌든 이번에 동역이 안 되는 걸 보니까 뭔가 좀 거리가 생긴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박 당선인이 분명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으로 상징되는 정책, 사람이 곧 정책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그 바깥에 있는 다른 분, 주변에 있는 다른 분으로 상징되는 정책, 이 중에서 전 이걸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못 쫓아와서 이랬다는 게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이 뭐 경제민주화에 하루 이틀 알려진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여러 번 얘기를 해왔던 거기 때문에 뭐 익히 알았던 것 같고요. 그걸 세상 뭐 몰라서 김종인 위원장과 사이가 멀어졌다. 원래는 조금 알았다가 가까웠는데 많이 알고 보니까 좀 멀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버리고 다른 뭐 무슨 표가 뭐 브랜드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민주화 지금 공약화된 경제민주화는 그것도 상당히 많은 진전이고 발전이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런데 사람 서는 문제는 박 당선인이 막 이렇게 조변석계 하듯이 오늘 이 사람 썼다가 버리고 내일 또 저 사람 썼다가 버리고 이렇게 안 하는 거는 대단히 좋은 장점인데 그 김종인 위원장에게만큼은 조금 유독 저는 권력투쟁의 냄새가 좀 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건 박 당선인의 선택도 있습니다만 내부로 들어가 보면 지금 우리 박 선생님 같은 분처럼 이렇게 경제민주화, 김종인식 경제민주화에 동의 안 하는 분들이 계속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실제로 밀어내게 한 거 아니냐. 결국 이쪽 세력이냐 이쪽 세력이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전 이거 없는데. 아니 그 안에 계신 분들 그렇게 해서 박근혜 후보 당선인이 그 선택을 한 거라서 저는 뭐 노선 투쟁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뭔가 맛이 좀 개운치 않다. 보셨어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예. 네네. 자, 그 모든 것은 이제 뭐 인선이 다 마무리되면 알게 될 내용일 겁니다. 가장 궁금한 건 총리 인선과 관련한 문제일 겁니다. 정부 조직 개편은 16일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총리 인선은 20일쯤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인데 과연 어떤 인물이 총리가 될 것인가요? 아직도 베일에 쌓여있는 느낌입니다. 일부에서 뭐 호남 인사론이 등장도 했다가 또 그것이 아니라 능력 위주로 선임이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이거 총리 인선의 기준이랄까요? 아니면 뭐 누가 험화평에 오르는지조차도 언론마다 다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럼 어떤 총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인지 이 부분 참 중요하지 않을까요? 특히 박 당선인이
뭐 본인의 스타일을 외교에 치중하고 총리에게 많은 것을 위임하겠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중요하죠. 초기 총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좀 더 중요한 것이 뭐 호남 사람으로 해서 뭐 지역 간에 뭐 갈등을 해서 화합을 한다. 뭐 저는 그 시급한 문제 아니라고 봐요. 저 호남 사람입니다만은 진짜 좀 민생이 저한테 굳이 말하자면 민생이라고 봐요. 그러나 또 정치 쇄신, 새로운 정치가 또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은 이런 컨셉은 정말 여론을 잘 보면서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책임 총리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헌법학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임 총리는 헌법 용어가 아니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국무총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법상 헌법을 개헌하지 않는 한 이 국무총리의 권한은 국무위원을 제청하는 건데 국무총리 제청도 좀 2배수, 3배수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 대통령이 하나 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 책임집니다. 있는 그대로. 다만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내각제적 요소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 그만큼 그러면 그런 힘을 전 내세운다 봐요. 지금 뭐냐면 국회라면 여야가 이렇게 균등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받아들일 만한 그 국무총리감을 생각을 하면은 두 가지 동시 저는 이제 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봐요. 즉 국민이 원한 대통령이면서도 국회하고 관계를 완만히 해 나가는 것. 난 그것이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생각하면서 야 너무나 저 이렇게 화합만 생각해가지고 사람 좋은 사람만 갖다 놨다가는 잘못하면 장관들한테 놀아나는 게 아니냐, 실무 장악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데요. 장관도 책임 장관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권도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책임 총리제에 대해서 박근혜 당선이 빨리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즉 인사 스타일이 총리한테 이런 일을 시키겠다는 것은 리더십의 하나의 특징에 불과한 거고 정말 세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책임 총리제 마치 그 이원 집정부제 같은 그런 걸 할 거냐. 그렇게 한다면은 인물 방향이 달라져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 책임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정할 때 있어서 그 전에 같이 어떻게 보면은 방탄용으로 쓰는 국무총리가 많았어요. 갑작스럽게 무슨 젊은 사람 쓴다거나 또 세종시 문제 가지고 충청도 사람 갖다 놓고 방패막이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안정감을 갖고 야 이 정부의 방향이 정부라는 대표가 또 대통령 못지않게 또 국무총리 아닙니까? 정부의 성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책임총리제를 더 크게 생각하지 말고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동의를 받아내고 국회에 가서 매일 참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이 총리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일단 아니죠. 두 사람은 박준영 전남지사는 아니죠. 해달라 그래도 본인이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아닌 것 같고 또 진념 전 부총리도 아니죠. 본인이 진한 군번인데 뭘 얘기하냐. 얘기해서 두 사람은 뭐 아마 이게 박근혜 당선자가 해달라 해도 못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그럼 누구처럼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해야 되겠더라고 또 뭐 받고 이러진 않겠죠. 그 누군지 뭐 제가 말 안 해도 뭐 다 아실 텐데요. 아까 언급하셨어요. 아, 했어요? 네. 아, 그렇구나.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건데요.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뭐 괜히 해가고 제가. 하여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이제 방송 마치면 방송 마치면 알려드릴게요. 그때 보시겠습니다. 근데 핵심은 박 교수 얘기한 것처럼 능력일 겁니다. 능력인데요. 우리 그 총리 역사가 참 나빠요. 이게 뭐 좋은 말로 해서 바지 사장입니다. 근데 또 다른 또 멋진 용어가 있는데 이건 또 성차별적 용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안 쓰는데요. 완전 바지 사장입니다. 덜러리 세워가지고요. 온갖 총탄 다 맞게 하고 어느 시점 되면 뭐 내보내고 뭐 그리고 또 잘 내보는 게 아니라 꼭 뭘 나쁜 걸 끌고 갖고 내보내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참 나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능력 있는 국무총리일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대통령제거든요. 박 교수 잘 지적한 것처럼. 대통령의 존재에 위해가 가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있죠. 최근에 그런 총리도 있었잖아요. 자기가 막 대통령보다 더 한 것처럼 해갖고 다니고 했던 총리 있죠. 네. 그 언급 안 하셨어요? 그 언급 안 했잖아요. 뭐 언급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총리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형편없는 총리인 겁니다. 뭐 명칭을 책임 총리제를 붙여두든 말든 관계없어요. 자기가 어느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국무총리는요, 조정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 밑에 부처가 벌써 한 20개 정도 되잖아요. 온갖 많은 거 있는데 이거 각각이 다 다르잖아요. 복지부하고 환경부하고 관심이 다르고 국토부하고 환경부 관심 다르잖아요.
국방부하고 또 뭐 다른 데 또 복지부 관심 다르잖아요. 이렇게 충돌이 날 때 이걸 어떻게 잘, 국무총리실이 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거를 잘못하면요, 모든 책임은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대통령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정리를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거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장악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실명을 제가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항식. 네, 현 김항식 총리. 현 총리죠. 네. 이 양반이 이 양반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이 방송에. 이분이 굉장한 장악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악력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악력과 조정력, 그리고 대통령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그게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면 되지. 그 사람이면 화합도 되고 다 됩니다. 통합도 되고 다 되는 것이지, 뭐 호남 사람, 뭐 충청도 사람, 뭐 경남 사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또 망하는 총리 인선이 될 거다.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만 제가 잘 동의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 예만 동의가 안 되는 거. 뭐 그런지 아닌지 잘 뭐 이렇게 드러난 사례가 별로 없어서 제가 판단을 잘 못했던. 김항식 총리 예. 경우 맞는가요? 예. 저는 우리 박 교수님 말씀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떤 총리로 갈 건지 우선 정돈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임 총리로 갈 거면 그 책임 총리의 권한이 뭔지 분명하게 정리를 해줘야죠. 그럼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을 테고. 그러지 않고 통상의 총리다, 뭐 의전 총리든 방탄 총리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언론에서도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책임 총리는 아니다라는 거. 책임 총리도 하나의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건 좀 정돈을 먼저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찾는데 저는 뭐 호남 총리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남 대통령 밑에 호남 총리 이런 게 뭐 나쁜 구도는 아니죠. 물론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는데 호남 출신 그것만 가지고 총리 시킨다. 그건 좀 웃기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게 뭐 얼마나 지금 같은 총리 시스템이라 그러면 얼마나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상징성이 그칠 텐데 그래서 실제로 내각을 통할하지 않고 실제로 국무위원 인사를 제청할 권한이 없는 그런 총리라면 저는 좀 더 과감하게 저는 40대 총리 이런 거 좀 써보면 좋겠다. 장관도 30대 장관. 제가 이제 50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저랑 상관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저는 40대 총리 이렇게 해서 조금 박근혜 정부가 20, 30대 좀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고 좀 새로운 흐름들이 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 총리를 그렇게 쓰면 여성 대통령에다가 뭐 40대 총리, 뭐 30대 장관 이렇게 가면 저는 상당히 그래도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좀 건강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한번 검토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짧게 네. 좀. 저는 이제 아마 박근혜 당선자가 자기 옛날 기억을 많이 이제 하실 텐데 우리나라 그 테크노크라트, 그러니까 관료를 키운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잘 키웠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성장주도 정책, 서강학파가 이끌던 그거를 79년, 78년에 반대한 사람들이 그 관료의 핵심이었던 그 당시에 EPB, 경제기획원의 예산실, 김재익, 강경식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 그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강직하고 실무적인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인간들인가를 잘 혼자서 이렇게 고민을 하면 좋은 총리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질문을 드릴 순서가 됐습니다. 이제 곧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조직 개편도 이루어질 테고 또 인사 스타일에 맞추어서 새로운 인물도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숙고 중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박근혜 당선인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철희 소장님부터 해주시죠.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사람한테는 상당한 이니셔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선거가 갖는 효과니까요. 대통령이 좀 힘있게 뭔가를 추진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너무 본인 생각만 굳이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 민주주의라는 거는 정 안 되면 천천히 가야 되는 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 좀 충실하게 가면 저는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님 1분 발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좀 더 대담하게 여러 가지 상상을 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자기 인생의 어떤 큰 챕터를 넘은 아주 특이한 그런 인생을 사는 분이니까 이번에 대담하게 상상을 하시고 조심스럽고 지능적으로 움직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좀 디테일한 주문을 하신다면 거기 덧붙여서. 덧붙여서요? 네. 이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어떠십니까? 저는 좀 디테일하게 해볼까요? 네, 그러세요. 많은 시간 네. 얘기하는데 우리 박 의원님 시간을 제가 대신 채워드릴게요.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크게 세 가지 분야를 말씀드리고 싶은요. 애교 안보 부분이 말입니다. 애교 지금 각 주변의 그 강대국의 주변국의 지도자들이 다 바뀌고 정권 교체가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애교 부분을요. 이제는 이게 이념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한미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대북 문제 때문에 통일 문제라든가 애교 문제가 너무나 이념의 문제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건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말 애교를 잘하는 나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경제는요, 경제 민주화 이양이 했으니까 중소기업을 제대로 살리는 것. 대기업한테 너무 그 부담도 안 줬으면 좋겠어요. 대기업한테 국가 경제 살리라 그러지 말고 대기업은 대기업들 잘하라 그러고 중소기업은 정말 하면 야무지게 키워왔으면 좋겠다.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나온 대통령이 키우면은 더 떳떳하고 더 힘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반대할 야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건 정치 쇄신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가장 큰 정치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통령.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정치 룰을 좀 바꿀 것이면 바꿨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개헌 문제가 정략적이 아니라면 논의를 한번 해봄직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정치인들 막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하고는 대화를 나누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의도를 지배하려도 하지 말지만 외면하지도 말고 의회주의와 대화 나누는 거. 이게 저는 이 국민들과 대화 나눈다 보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역사에 몰입되거나 이러지 말고 국회하고 평범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 교수님. 저도 1분만 네, 하면 되죠. 뭐 1분 이상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5년이 길지 않습니다. 5년이 참 긴 것 같은데 금세 지나갑니다. 더더욱이 이제 박근혜 당선인은 나이가 60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5년이 한 5개월밖에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이니까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잘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역량을 몰아줬으면 좋겠다. 그 할 수 있는 일의 기준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일들, 국민들이 희망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중점으로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일과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 경제하고 민주가 다른 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민주를 일정 부분 희생할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니냐. 적어도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민주를 강조한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경제와 민주가 달리 가는 것 아닙니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민주도 같이 가야 됩니다. 핵심은 공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형평돼야 되고 균형돼야 됩니다. 한쪽이 잘 돼서 다른 쪽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정책은 구시대적 정책입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돼서 없는 사람들도 같이 얻어먹을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꿈은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허망한 꿈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민주가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요, 5년 뒤에 박근혜 진짜 좋은 대통령이었구나. 자기 아버지보다 더 나은 대통령이었구나 라는 소리를 듣고 가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임기가 끝나는 이명박 정부 그리고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게 될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와 또 여러 가지 그 논란거리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 아름답고 또 첫 단추를 잘 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